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입문서 98페이지. 자, 건물의 용도 변경에서 일단 건물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여기 이제 네 가지씩 있는 걸 살펴봤죠. 자, 단독주택에 뭐 있다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에는 연, 세, 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리고 이제 1종 근생, 2종 근생.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다 그랬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기본서 나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가 이제 30개가 있고요. 이 30개 용도를 바꿀 때 용도 바꾸는 것도 다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 변경 시설군에 따라서 자,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해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 용도 변경 시설군 요 앞글 졌다 갖고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이제 딱 외울 거예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요 시설군에 따라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는데 우리 지금 용도 다 배운 거 아니니까 지금 뭐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 정도 용도 변경은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이제 용어 정의가 나오죠. 자, 이 용어에서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매년 한 문제가 뭐예요? 거의 두 문제 이상 매년 출제가 되는. 그래서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법도 마찬가지. 용어.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나머지 시설물에 관한 법들 있죠. 시설에 관한 것들 다 용어에서 거의 물어봐요. 그래서 용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자, 지하층. 이 지하층은 뭐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나옵니다. 아주 그냥 지겹도록 맨날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하층이란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게 첫 번째 요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 2분의 1 그냥 주관식으로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 자, 이게 지하층의 의예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이제 지표면이 있습니다. 지표면이 있다. 그럼 일단 그 층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자, 요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자, 요거를 이제 한 층이라고 그래요. 한 층. 건물 지었는데 한 층. 그러면 한 층의 높이. 우리가 보통 높이 H라고 그러죠. 하이트. H. 그러면 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한 층의 높이가 4m라고 그럴까요? 자, 요 한 층의 높이가 4m. 그럼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이면? 2m 이상이면은 지하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규정의 의미가 뭐겠어요? 당연히 전부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죠. 예를 들어 갖고 요 밑에 층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전부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당연히 지하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표면 위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표면 위아래 걸쳐 있는 층이 있을 때는 그 층 높이의 얼마 이상,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은 지하층이다. 그래서 그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 되니까 자, 이런 구조를 소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그래요? 반지하, 반지하층이라고 그러죠. 반지하. 그래서 반 2분의 1.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 지하층이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반지하 이런 거 설치해갖고, 요 반지하층에 뭐 주택 살고 막 그랬던 거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영화에서도 반지하 사는 사람들 막 홍수 나고 그러니까 물 다 들어오고 막 그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지하층도 다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지하층의 개념부터 일단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라고요? 2분의 1, 2분의 1 이상. 그 층 높이의 반 이상만 지표면 아래에 있으면은 지하층, 반지하층도 다 지하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지하층에다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특별하게 취급합니다. 이 지하층은 건물 층수에서 무조건 제외요. 층수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층수에서 무조건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 반지하를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충수에서 무조건 제외. 그럼 왜 충수에서 빼줄까요? 안 보인다. 그래서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도 뭐 안 보이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지하층은 충수에서는 다 제외. 그 다음에 지하층의 바닥 면적.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 이 면적. 지하층의 면적은 우리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연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연면적에 포함합니다. 포함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빼준다. 이거를 그냥 맨날 물어봅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그러면 틀려. 그래서 용적률은 한마디로 건물의 층수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에요. 그런데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층수 규제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없는 걸로 빼준다. 그래서 이 지하층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없는 걸로 빼주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층 설치해갖고 그 주택으로 쓰다가 그냥 홍수 나갖고는 또 그 반지하 살던 분들 막 돌아가시고 이런 인명피해 있고 그 문제가 크니까 그래서 올해 이거 개정됐어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할 수 없도록 합니다. 거실 이 주택 못 짓는다. 이제 딱 올해부터 명문화돼 있어요. 건축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거실, 방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아예 이제 주거용도로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심각해갖고 우리 맨날 저 작년에도 신림동 거기 홍수 나갖고 반지하 살던 분 세 분이나 그냥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 이제 아예 거실 설치 자체가 금지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의 개념 우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거실이라고 하는데 거실은 건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다 통칭해갖고 거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실은 거주 용도로만 쓰는 방이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실, 리빙룸이라고 할 때는 주택의 거주 공간 그거 딱 떠올리는데 거주뿐만 아니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쓰는 방을 다 통칭해갖고 거실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의 거실은 더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실, 여관의 객실, 뭐 병원의 병실 이런 것들 딱딱 구획되어 있는 방은 다 거실이 되는 거죠. 거실. 그래서 거주든 집무든 사무실 각각의 구획 다 거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요구조부. 이 주요구조부도 아주 잘 물어보는 기본 개념 중에 하나죠.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인데 딱 6개가 있어요. 내력벽. 그 내력벽은 힘을 견디는 벽이라고 그랬죠. 외벽 같은 거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그래서 딱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내기, 바보, 지주. 내기하면 바보다.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읽다 보면은 그냥 입에 쫙쫙 붙어요. 내기, 바보, 지주. 딱 6개만 주요구조부라고 하고요. 앞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뭐 이런 거. 앞에 쓰잘데기 없는 거 붙으면은 다 틀려. 그냥 깔끔하게 내기, 바보, 지주. 딱 6개만 주요구조부라고 하는데 주요구조부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보면 저 먼저 내력벽, 바깥벽, 외벽 같은 거,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있죠. 기둥. 내력벽, 기둥. 그 다음에 바닥 있죠. 바닥 구조체예요. 바닥. 그 다음에 내기, 보, 대들보. 이 보를 얘기하는데요. 보는 요 바닥 구조체를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설치한 거 있죠. 요 프레임이나 빔이라고 그래요. 빔. 그래서 바닥을 설치하기 위해서 밑에 설치하는 프레임이나 빔을 보라고 그래요. 이 큰 거를 대들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 그리고 주계단 그 건물의 주된 계단이죠. 그리고 지붕틀이요. 지붕틀이지 지붕이 아니에요. 지붕틀.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요 그림으로도 올라오니까 헷갈려갖고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딱 6개를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주요 구조부.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좀 전에 요 주요 구조부 요거 어디서 봤어요? 이전. 건축의 개념 중에서 이전이라는 거 있었죠. 신증, 개재, 할 때 이전. 이전은 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긴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게 이전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전할 때도 봤고요. 하여튼 주요 구조부 개념은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래요. 이건 건물의 리모델링이요. 건물의 리모델링.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건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거나 우리 봤네요. 주연 구조를 수선, 변경, 증설, 해체 이런 대손하거나 중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 그래서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3개입니다. 대손할 수도 있고 중축으로 할 수도 있고 개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주택법으로 가면 개축은 또 빠져.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다 라고 할 때는 대손하고 중축을 얘기하고요. 또 개축은 빠진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리모델링이라고 쓰는데 리모델링인데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런 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잘 물어본다. 아주 예리하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건축 관계자. 좀 이따 우리 건물 건축 절차에서 볼 건데요. 건축 관계자라고 해서 건축주. 자, 건물의 건축, 대선, 용도 변경 뭐 등등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둬서 스스로 공사하는 자를 건축주. 한마디로 건축주는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직접 건물 짓고 그럴 능력이 없죠. 뭐 건축사가 아니고 그러면 혼자서 건물 짓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건물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 이제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한 자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발주하거나 또는 이제 능력이 있으면 현장 관리인도 갖고 스스로 공사하는 자인데 하면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는 건물 짓는 사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하고 돈. 땅하고 돈이 있어갖고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 이 어떤 사람이냐? 부러운 사람이죠. 아무튼 그 다음에 설계자. 자, 설계자는 설계하는 거죠. 자기의 책임으로 설계도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고 지도하고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하고 이런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 의도하는 바를 해설, 지도하는 사람, 그걸 설계자다. 그 다음에 감리자, 감독 관리하는 것을 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사, 시공자, 시공자 먼저 볼까요? 시공자는 말 그대로 건물, 건설, 공사하는 자. 설계도면대로 공사하는지 공사하는 자를 시공자라고 하고요. 이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좋은 자재 갖고 공사하는지 감독 관리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으로 건물이나 설비, 뭐 공작물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을 지도 감독하는 자다. 그래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 감독하는 자다. 그래서 감리자. 그래서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 네 명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건축 관계자 이렇게 부릅니다. 건축 관계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주가 다 계약해갖고 지정하는 거예요. 계약해갖고 다 알아서 지정. 그 다음에 관계 전문기술자 또 나오는데요. 전문기술자는 건물의 구조나 설비 등 건물과 관련된 전문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그 설계 공사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공사감리자하고 협력하는 자다. 그래서 관계 전문기술자. 대표적으로 구조기술사 같은 거 있어요. 구조기술사 이런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추고 설계자나 감리자하고 협력해서 건물 짓는 사람을 관계 전문기술자. 그 다음에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설계도면, 설계도. 설계도로 할 때는 건물 건축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부 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인데 시방서 이것도 그냥 주관식으로 야 이런 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시방서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 시방서가 좀 잘못 읽으면 욕하는 것 같아요. 시방서 아무튼 시방서는 설계자가 이제 설계 도면을 작성하면서 자 요런 의도로 요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 의도라든지 해설해 놓은 거예요. 이 설계 어떻게 공사하라고 해설해 놓은 거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해설을 써놓은 거 그거를 시방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방서도 다 설계 도면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그리고 요 설계 의도를 써놓은 거 시방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갖고 설계도서라고 그러죠. 그 다음 내화구조는 견딜 내자 화재 견디는 구조 화재 견디는 거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들이 화재가 나도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방화구조는 화염의 확산 불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화재를 방지한다 막는다 그죠.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방화구조, 내화구조, 방화구조 달라요. 견디는 게 내화구조, 견딜래. 확산을 막는 게 방화구조, 막을 방. 그래서 내화구조, 방화구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료 중에서 불연재료를 우리가 봐야 돼요. 불연재료. 불연재료는 타지 않는 재료죠. 타지 않는 재료. 안 타는 거. 그래서 안 타는 게 불연재료. 난연재료는 타기가 곤란한 거죠. 잘 타지 않는 거고. 헷갈리니까 이 불연재료를 확실하게 보시면 돼요. 불연재료. 그 다음 발코니 한번 볼까요? 발코니 또 그대로 물어봤는데 자, 발코니는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발코니 우리 아파트 발코니 원래는 이제 벽으로 막혀 있고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건데 발코니 그냥 확장해 갖고 다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외벽에 접해서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 그래서 발코니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뭐 발코니 확장 등을 해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부속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부속 건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물이다. 그래서 주된 건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물. 그럼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주된 건물은 뭐겠어요? 아파트 주택이죠. 그럼 경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속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실이라든지 공중 화장실, 경비실 뭐 이런 것들이 부속 건물, 주된 건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속 용도의 건물. 그래서 부속 건물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밑에 부속 구조물. 자, 부속 구조물 얘가 올해 27회 때 주관식으로 불러왔어요. 주관식으로. 부속 구조물, 부속 이거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건물의 안전, 기능, 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배기를 위한 건물 구조물의 개구부는 문 같은 거, 창문 이런데 환기구 이런 것들을 부속 구조물, 환기팬 같은 거 있죠. 우리 지하 주차장 이런 건 이제 환기팬 돌려갖고 위로 이렇게 공기를 또 순환시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나 배기 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이런 개구부인 환기부, 자 이런 부분들을 다 부속 구조물, 건물에 부속되는 구조물이다. 그래서 부속 건물, 부속 구조물 참 쓰잘데기 부수적인 것들인데 또 시험에서는 또 잘 물어봐요. 부속 건물이냐, 부속 구조물이냐. 그래서 이런 건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급기 배수를 위한 환기구 이런 거, 환기팬 이런 것들을 부속 구조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부속 용도라고 해서 건물 주된 용도 기능의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그래서 주된 용도에 부수되는 용도죠. 부속 용도니까 부속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부속 용도 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밑으로 가볼까요?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자, 얘들 또 잘 물어보는 개념이요. 고층하고 초고층 건물. 자, 고층 건물 높은 거죠. 높은 건물. 고층 건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이거나, 자, 이거나는 and에 오와요. 오와. 또는. 그래서 30층 이상 또는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4m로 계산합니다. 4m. 그래서 30층 곱하기 4m니까 높이는 120m 이상. 그래서 자, 요 둘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하면 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층수가 29층이고 높이가 130m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맞아요. 층수가 29층이라도 높이가 130m, 120m 이상이니까 요거에 해당해서 고층 건물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렵게 주면 어떻게 줘요? 30층 이상 이거가 아니고 이거나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은 초고층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4m 곱해주니까 높이는 200m 이상인 건물이다. 그래서 자, 높이는 그냥 4m 곱해주면 되니까 층수만 확실하게 잡으면 돼요.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그래서 3고 하죠. 3고. 그 다음에 초5. 3고 초려 있잖아요. 유비가 제갈량 얻기 위해서 3고 초려 했듯이 3고 초려 하듯이 3고 초5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30층 이상 고층, 50층 이상 초고층, 3고 초5. 그래서 높이는 4m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준초고층 건물이 있는데요. 준초고층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 준하는 것이 준하는 것. 그래서 준초고층 건물이란 고층 건물 중 초고층 건물이 또 아닌 것이다. 야, 이거 뭐 말장난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이다. 그럼 승질내지 말고 하나씩 풀어볼까요? 고층 건물이니까 몇 층 이상이에요?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아니래요. 그러면 초고층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몇 층? 49층. 딱 여기에요. 30층에서 49층까지. 이거를 또 뭐라고 부르는 거냐? 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고층 건물인데 초고층 건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얘는 뭐 읽어보시고 하여튼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 3고 초5 3고 초5. 그다음에 실내 건축은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실내를 안전, 쾌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나 천장, 바닥재, 유리 이런 재료나 장식물을 설치해서 인테리어 하는 거 실내 인테리어다. 그래서 뭐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건 있더니까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다중용 건물 있죠. 다중용 건물. 자, 얘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중 이용 건물. 잘 물어봐요. 그럼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이요. 다중이용 건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그러면 1번
또는 2번. 크게 1번 또는 2번 둘 중에서 한 개만 해당하면 돼요. 그래서 AND가 아니고 둘 중에서 한 개. 그래서 첫 번째, 다음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운수, 의료,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앞글 졌다 갖고 문, 종, 판, 운, 의, 숙 얼마 이상? 5,000 이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관광, 휴게시설, 나중에 우리 이제 용도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건물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법 공부하려면 건물의 용도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숙박시설 다 건물의 용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서 제대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6개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 그래서 문종, 반운, 의숙 5,000 이상.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우리 1년 내내 할 거예요. 1년 내내 문종, 반운, 의숙 5,000 이상. 딱 외워집니다. 나중에는 입에 쫙쫙 붙어요. 그다음에 문화집회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구경하러 가는 건물이에요. 구경.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이런 구경하러 가는 거는 경마장 뭐 다 구경하러 하죠. 문화집회시설인데 그런데 이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빠집니다. 다중이용 건물에서 빠져요. 그래서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인데 다중이용 건물은 아니다. 그 얘기죠. 왜요? 아니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동물, 식물이 많은 거고 다중이용 건물에서는 뺀다. 그래서 동식물원은 제외. 그래서 문, 종, 판, 운, 의, 숙 5,000 이상.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16층 이상이면은 용도가 뭐냐, 규모가 얼마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다중형 건물이 돼요. 그래서 16층 이상. 그래서 크게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2번 둘 중에서 하나 갖추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더 잘 물어보는 거죠. 문종, 반운, 의숙 5,000 이상. 다중형 건물 16층 이상.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준다중형 건물인데요. 다중형 건물에 준하는 것인데 준다중형 건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 얘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래서 얘는 또 용도가 몇 개냐? 12개입니다. 12개. 그럼 우리 앞글자 따갖고 외울 수 있는 맥시멈은 한 몇 개 될까요? 6개, 9개?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2개 앞글자 따갖고 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6개. 문, 종, 판, 운, 의. 그리고 숙. 문종, 반운, 의숙 1,000제곱미터 이상. 이거는 준다중형 건물. 5,000 이상이면요. 다중형 건물. 그래서 문종, 반운, 의숙 1,000 이상. 5,000 이상. 다중형이냐 준다중형이냐 이 정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특수구조 건물. 말 그대로 특수한 구조로 된 건물이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이다. 그래서 역시 1번 또는 2번 둘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구조 건물인데요. 자, 1번에 한쪽은 고정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의 보차양, 보나 차양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다. 그래서 한쪽은 지지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은 보차양, 보차양 몇 글자요? 세 글자. 보차양 세 글자니까 3m 이상 돌출. 이게 첫 번째 특수구조 건물인데 특수구조 건물을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을 건축하는데요. 자, 여기서 바닥에서 볼을 이렇게 늘어뜨려 갖고 자, 요 한쪽은 지지가 되죠. 한쪽은 지지가 되는데 반대편은 지지가 안 되죠. 그래서 한쪽은 지지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은 보나 차양이 외벽에서 얼마 이상 도출된 거냐? 3m 이상 돌출. 그럼 많이 나왔다. 3m면 엄청 긴 거예요. 쭉 나왔다. 잘못 설치하면 뚝 떨어져 갖고 지나가는 행인들 또 사고 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지지되고 다른 쪽은 지지되지 않은 보나 차양이 외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 이게 첫 번째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입니다. 가로는 필요 없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그래서 기둥 여기서는 기둥 두 글자니까 얼마예요? 20m 이상. 기둥 20m 이상이다.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 그럼 예를 들어 갖고 1층을 요 기둥만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우리 기둥으로만 서 있는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소위 피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피로티 구조. 그래서 기둥으로만 세웠는데 이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지금 얼마 이상이래요? 20m 이상. 엄청 멀다 그 얘기죠. 엄청 머니까 잘못 설치하면 여기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 하중 못 받아갖고 또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 그래서 요 두 개 3m, 20m. 그냥 물어보기 딱 좋다. 이런 것들이 다 주관식에서는 그냥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논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 차, 양 세 글자니까 얼마라고요? 3m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얼마? 기둥 두 글자니까 20m 이상. 그래서 3m 이상, 20m 이상. 이런 특수구조 건물은 한마디로 구조가 특수해갖고 무너질 우려가 큰 거예요. 다치고 위험하니까. 자, 이런 건축법에서 구조 기준, 이 구조에 관한 기준들을 좀 강화하거나 변경해서 적용할 수가 있죠. 3번은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들 한번 쭉 훑어봤는데 용어부터 만만치가 않아요. 용어부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건축법이에요. 일반법이다 보니까 이 기본 용어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어는 항상 우리 시험에 주관식으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신경 써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높이, 충수의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자, 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면적과 높이, 충수의 산정. 자, 애들도 그냥 거의 2년에 한 번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물어보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라고 해서 이제 면적이라고 할 때는 크게 네 개가 있는데요. 대지 면적은 건물 짓는 땅, 대지의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이란 그냥 수평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평 면적. 투영이라는 게 그림자 형자, 그림자. 그래서 사물 위에서 그림자를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자 면적은 당연히 수평으로 지는 거죠.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 그림자의 면적, 수평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지의 수평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해라. 그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 자, 음연 보시면은 자,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라고 해서 자,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대지가 있어요. 경사지가 있다. 경사지에 건물은 뭐 이렇게 건축할 수가 있겠죠. 또 대지, 경사진 대지에 건물은 이렇게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건물의 대지 면적 구할 때는 경사지의 면적 이걸로 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평 투영 면적, 수평 면적. 자, 요걸로 대지 면적을 산정. 그래서 우리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경사지에다가 주택을, 건물을 짓는데 대지의 입체 면적, 요 경사지 면적이 아니고 수평 면적, 수평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을 해라. 그럼 왜 대지의 수평 면적으로 할까요? 우리 대지는 이꼴 뭐였어요? 대지는 이꼴 필지라고 그랬죠. 그럼 필지에 관한 근거법이 그 공간정보 구축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보면 우리나라 지적 체계는 수평 지적이라고 그래요. 수평 지적. 수평 지적. 아직 이 지적 기술이 발전이 안 되었고 입체 지적이 아니고 수평 지적. 한마디로 비행기에서 사진 찍은 면적. 그게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 면적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수평 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산정하고요. 건축 면적이든 바닥 면적이든 다 수평 면적입니다. 입체 면적 그럼 틀려. 수평 면적.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축물의 면적입니다. 하나의 건물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의 면적이니까 그 건물의 제일 넓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넓은 거. 그래서 건물의 제일 바깥벽이 무슨 벽?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인데 자, 외벽 제일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맨날 건축 면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건축 면적이라고 하면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100점이요.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자, 우리가 요 건물 위에서 단면도를 봐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외벽이 이렇게 있죠. 외벽이 있으면은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외벽의 외부선도 아니고 내부선도 아니고 중심선을 따로 그리는 거예요. 중심선을 그려갖고 요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 그럼 중심선 치수니까 외벽 두께 반은 포함, 반은 버린다 그죠? 그래서 외벽의 제일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제일 바깥벽에 제일 바깥벽에 무슨 선이냐? 중심선.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제일 바깥벽에 있으면 그거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계산. 그러면 하나의 건물의 건축 면적은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한 개만 있다. 제일 바깥벽, 제일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이니까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면적 딱 한 개만 나옵니다. 한 개만. 그래서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딱 하나의 건물에 한 개만 있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런데 외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것도 있죠. 정자 같은 거. 정자. 우리 공원 같은데 팔각정, 정자 같은 거 있죠. 그럼 외곽 기둥만 있고 위에 지붕으로 덮어놨어요. 외곽 기둥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 외곽 기둥의 무슨 선이냐? 중심선.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건축 면적을 산정해라. 그래서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 외곽 기둥이 있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 그래서 이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 또는 제일 바깥 기둥의 중심선의 면적, 딱 하나의 건물에 한 개만 있는 면적이다. 제일 넓은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면적 구분할 게 바닥 면적이라고 그래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면적에서는 제일 잘 물어봐요. 바닥 면적은 뭐냐? 건물의 각 층 또는 일부의 면적을 지칭할 때, 건물의 각 층, 1층, 2층, 3층, 뭐 지하층도 있죠. 이런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 층이나 일부로서 벽이나 기둥의 역시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각 층이나 일부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자,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생긴 건물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을 구하시죠. 건축 면적은 일단 어떻게 해요? 건축 면적은 제일 바깥벽이라고 그랬죠. 이 제일 바깥벽 외벽의 중심선의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물에 딱 한 개만 나요. 제일 넓은 거예요. 제일 바깥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래서 제일 넓은 면적. 그런데 자, 이 건물은 구체적으로 1층의 면적이 있죠. 또 2층의 면적이 있고 3층의 면적, 4층의 면적, 각 층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각 층의 면적을 지칭할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렇게 바닥 면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 같아요, 달라요? 1층하고 2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 같죠? 근데 3층, 4층의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거 그냥 하나 얘기하는 거고,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 또 요 건물 4층 부분을 401호, 402호. 자, 이렇게 두 세대로 구획해 놨다. 그럼 이 중에서 402호의 면적이에요. 402호. 402호의 면적. 그러면 402호는 요 하나의 건물의 일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의 면적이니까 402호의 무슨 면적? 바닥 면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바닥 면적. 그래서 각 층의 면적이나 일부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때는 바닥 면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미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 강의실 있죠? 강의실. 요 강의실의 면적도 강의실의 건축 면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바닥 면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강의실은 요 하나의 건물의 일부밖에 안 되니까 이런 일부의 면적이니까 강의실의 바닥 면적. 그럼 강의실의 바닥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벽으로 돼 있으니까 벽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벽 두께 이거 보여 안 보여? 중심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중심선 지수는 설계도를 봐야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 설계도에서 중심선 딱 그려갖고 그 중심선의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됐든 바닥 면적이 됐든 자, 우리나라에서는 다 무슨 선 지수다? 중심선. 그래서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하면은 건축 면적. 각 층이나 일부의 중심선의 수평 면적 하면은 바닥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바닥 면적 얘는 하나의 건물에 한 개만 있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각 층 또는 일부 들이대면 화장실의 바닥 면적, 사무실의 바닥 면적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의 산정만 우리 기본서와 보면 한 18개인가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그냥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연자는 다 합친 거예요. 합치는 거. 연이라는 게 이제 다 합친 거를 총면적, 쉽게 얘기해서 총면적이요. 총. 다 합쳤다. 총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해서요. 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럼 좀 전에 우리 각 층의 면적이 무슨 면적이었을까요?
바닥 면적. 그럼 각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그 건물의 총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이 건물에서 다 지워버릴까요? 자, 이 건물에서 요 니은자형으로 생긴 거 1층의 바닥 면적 100, 2층도 100, 3층 50, 4층 50. 그러면 이 건물은 연면적이 얼마일까요? 다 합친 거죠.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친 거니까 다 합쳐갖고 300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층의 면적은 바닥 면적, 각 층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은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연면적 이런 면적의 개념들 봤는데 이런 면적의 개념은 그러니까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각 층의 면적. 그럼 면적 개념은 우리가 건폐율하고 용적률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건축 면적이다, 연면적이다, 대지 면적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얘기인데 자 이거 뭐 우리 시험에서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이거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데 용어 의의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는 좀 알아야 돼요. 자,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이거 치사하게 어떻게 해줘요?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 야, 그러면 틀려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항상 기준은 땅의 면적이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거를 건폐율이라고 해서 우리 건폐율을 공식으로 보면은 위에 보시면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게 건폐율입니다. 그래서 일단 악을 졌다 갖고 건대. 건축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이게 건폐율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대지 면적은 땅의 면적이고 건축 면적은 뭐였어요? 건축 면적은 제일 넓은 면적이라고 그랬죠. 외벽 중심선의 수평 면적. 그게 건축 면적.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자,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요. 대지가 100제곱미터요. 100제곱미터. 자,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물 짓는데 건물의 면적, 요 건축 면적. 요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썼다 그래요. 50. 건축 면적이 50. 그러면 이 건물은 건폐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대지 면적 100분의 건축 면적 50 곱하기 100. 건폐율 50% 썼다. 간단하게 산소해 갖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럼 거꾸로 건폐율 50%는 어떻게 나왔다? 건폐율 50%의 의미는 건폐율 50%란 건축 면적, 요 건물의 면적, 건축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50% 반 썼다 그 얘기죠. 반. 그러면 건축 면적을 60제곱미터 썼다 그래요. 그럼 건폐율도 몇 프로예요? 60. 건폐율 60%란 건축물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60%다 그 얘기죠. 60%. 그래서 이 건폐율은 요 패자가 덮을 패자예요. 건물이 덮은 비율. 건물이 땅에 얼마를 덮고 있느냐 그 비율이죠. 그래서 건폐율 50%라는 것은 건물이 땅에 50%를 덮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좀 유식하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50% 썼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건폐율을 이제 줄인다 그래요. 우리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는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초과하지 못하게 줄이는 건데요. 건폐율을 줄이게 되면은 뭐가 줄어들게 돼요? 건폐율을 줄이면 건축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지의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너무 꽉 채워갖고 건물 짓는 것을 규제한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갖고 100제곱미터 대지인데 자, 이 땅에 건폐율 20%만 써라. 건폐율 20% 줬어요. 국가가 건폐율 20%만 써라. 그러면 건폐율 20%면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프로? 20%. 20제곱미터 밖에는 못 짓는다. 나머지 80제곱미터는 다 비워둬야 돼요. 이게 건폐율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즉 대지에 건물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건폐율을 규제하는 건데 왜 규제하겠어요? 이 건폐율 규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건폐율 규제 안 하면 그럼 건폐율이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인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1번 대지, 2번 대지, 3번 대지, 4번 대지. 자, 이 대지의 소유자가 이제 건물 건축하는데 건폐율 제한 안 한대요. 건폐율 규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건물 지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적인 대지의 소유자들 꽉 채워갖고 건물 짓는 거예요. 꽉 채워갖고. 그럼 2번 대지 소유자도 질 수 없다. 더 꽉 채워갖고. 3번 대지도 꽉 채워갖고. 4번 대지도 꽉 채워갖고. 이렇게 대지마다 건물 꽉꽉 채워갖고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틈이 없어갖고 일조, 채광, 통풍, 통행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장을 주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뭐겠어요? 불 났을 때 하나의 건물에 불 붙었다. 틈이 없으니까 다 타버린다. 그래서 이 화재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것을 딱 정해갖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럼 요 대지에 건폐율 50%만 쓰세요. 딱 국가가 정해줬어요. 그럼 요 대지에 건물 얼만큼만 짓고 50%만 짓는 거예요. 그 나머지 50%는 비오더라. 이번 대지도 50%만 짓고 나머지는 비오더라. 그래서 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지라 그러죠. 빈 땅. 공지가 확보가 되었고 일조, 채광, 통풍, 통행 여러 가지 면에서 공익을 달성한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대지의 건물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 그거를 규제하는 것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축 면적,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한다고 그래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용적률. 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이것도 역시 연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 그렇게 싹 장난치면 안 돼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용적률 공식 역시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우리 앞글 졌다 갖고 연대. 연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건폐율은 건대. 용적률은 연대. 그래서 이 연면적, 그럼 우리 좀 전에 연면적은 뭐였어요?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이 연면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대지에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요.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 자, 건축 면적 50제곱미터로 각 층의 면적 똑같이 해서 4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한다 그래요. 4층짜리 건물 짓는다. 그러면 이 건물 일단 건폐율은 50%, 건폐율 50% 써갖고 4층짜리 건물 건축했다. 용적률 몇 프로다? 일단 용적률 계산하기 위해서 연면적부터 알아야 되죠. 자, 연면적 1층 50, 2층도 50, 3층 50, 4층 50.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총 면적, 연면적 200. 이제 연면적의 의미 알겠죠? 그럼 연면적 200 나왔으니까 용적률 100분의 200 곱하기 100. 용적률 200%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용적률 200. 그럼 산수해갖고 우리가 간단하게 용적률 200% 찾아냈는데 거꾸로 그럼 용적률 200%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적률 200%란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다? 2배다. 그 얘기죠. 2배. 200%라는 게 2배잖아요. 그래서 연면적이 각 층 면적을 다 합친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2배. 그게 용적률 200%예요. 그러면 이 한 층을 더 올라갔어요. 5층짜리로 건축했다. 자, 5층. 5층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0 더 늘어나고 250. 연면적이 250이니까 용적률도 250%. 그럼 용적률 250%의 의미는 연면적이 대지 면적의 몇 배 썼다? 2.5배 썼다. 한 층 더 올라갔어요. 6층. 그럼 50이 더 추가되었고 연면적 300. 용적률도 몇 프로? 300%.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역시 용적률도 최대한도 정해놓고 초과하지 마라. 줄이는 거예요. 용적률을 줄입니다. 용적률을 줄이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연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100제곱미터 대지인데 자, 50제곱미터로 각층의 면적 똑같이 해서 건축할 때 자, 요 대지의 용적률 100%만 써라. 용적률 100% 딱 국가가 100%만 쓰라고 규제를 했어요. 그럼 용적률 100%면은 의미가 뭐야?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몇 배? 2배, 한 배. 그래서 용적률 100%면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한 배. 그럼 한 배니까 얼마? 1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50, 2층까지밖에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 100 한 배 딱 쓴 거죠. 그런데 용적률 200% 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2배까지 200제곱미터까지 쓰니까 50, 4층까지 건축이 되죠. 그래서 용적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 대지에 몇 층까지 건물 건축할 수 있게 되는지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의 수평 크기를 규제,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해서 층수를 규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입체 크기, 건물의 입체 크기, 층수를 규제. 그래서 이 땅에 이 대지의 건폐율하고 용적률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지의 건폐율이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그걸 보고 이 땅에 건축 면적 얼마로 해서 몇 층까지 건물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대한
웬만한 지식이 있으면 다 음이 알아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 특히 용적률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우리 재건축 같은 거 하는데 용적률 200%냐 250%냐에 따라서 땅 면적의 2배까지 지을 수 있는지 2.5배까지 지을 수 있는지, 보통 아파트 단지 면적 넓잖아요. 10,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200% 2배냐 250% 2.5배냐, 여기에 따라서 재건축에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세대수가 달라지니까 사업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규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용적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개념들,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이런 개념들을 공부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 의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토지에 대한 각종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규제라고 하는데, 우리 주택관리사부 시험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직접 몇 프로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건폐율 뭐냐, 용적률 뭐냐, 의미, 용어를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용어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개념만. 그래서 건축면적, 자, 대지면적 아까 보다가 넘어갔는데요. 자,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 외벽이 없을 때는 외곽 기둥, 제일 바깥 벽, 제일 바깥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의 수평면적. 그 다음 바닥면적은 건물의 각 층이나 일부의 면적이라고 그랬죠. 각 층이나 일부에서 벽이나 기둥의 역시 중심선의 수평면적. 이게 바닥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친 총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한다.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친 총 면적인데, 자, 그런데 연면적은 주로 용적률을 계산할 때 산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주는 거 있어요. 이거를 시험에서는 잘 물어봐요. 1, 2, 3, 4. 4개니까 잘 물어보는데 지금 뭐 다 필요 없고 1번하고 2번만 볼게요. 1번 지하층. 지하층의 면적은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계산할 때 빼준다고요? 용적률. 용적률 몇 프로? 이거 계산할 때는 빼준다. 왜요? 제가 좀 전에 용적률은 뭘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충수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충수. 그런데 지하층은 충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러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안 보이니까 충수에 포함 안 하죠. 그러니까 충수 규제하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다 지하층은 없는 걸로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 주차장으로 쓰는 거, 뭐 건물 부속 용도인데 주차장으로 쓰는 거, 이거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마트 같은 데 가면 한 층을 그냥 주차장으로 다 쓰는 거 볼 수 있죠. 그런 거 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없는 걸로 빼죠. 그러니까 충수 제한 포함 안 한다, 그 얘기죠. 왜요? 아, 주차장 많이 설치해라. 맨날 문제가 주차 공간 부족이니까 주차장 많이 설치할 수 있게끔 주차장, 요것도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제외요. 그러니까 얘들 3번하고 4번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하층이나 주차장, 얘들은 원칙은 연면적에 포함하는데 뭐를 계산할 때만,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주는 거다. 그냥 무조건 빼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빼준다. 그래서 용적률 개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마저 요거 보죠. 자, 건물의 높이하고 충수인데, 자,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상단까지, 건물의 상당이 옥상 바닥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건물 상단까지의 높이, 이게 원칙인데, 건물 1층 전체에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건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피로티의 충고는 또 제외한다. 피로티의 충고는 빼준다, 그 얘기인데, 자, 그럼 피로티라는 게 또 뭐냐? 자, 우리 건물 보면은 1층을 이렇게 기둥만 세워갖고 주차장으로 쓰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로티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건물 1층에 기둥만 세워갖고 주차장으로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기둥 구조, 요거를 피로티라고 그래요. 피로티. 필롯이 기둥이에요, 기둥. 그래서 피로티 구조는 기둥 구조. 그래서 기둥으로만 서 있는 구조를 피로티 구조. 그래서 이 피로티 구조는 높이에서 빼준다. 그 말은, 자, 원래 건물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상단, 건물 옥상 바닥, 이 상단까지 높이, 이게 건물의 높이인데요. 이런 1층 전체를 피로티 구조로 했을 때는 피로티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나머지만. 그래서 피로티 부분은 높이에서 빼줘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이 피로티 부분을 주차장 같은 걸로 쓰고 있죠. 면적에서도 다 빼줘요. 면적에서 다 빼준다. 그럼 면적 높이에서 다 빼준다, 그 말은 피로티 부분은 없는 걸로 봐주겠다. 없는 걸로 봐서 가급적이면 건물 건축할 때 1층을 무슨 구조로 해라? 피로티 구조.
POT로 해서 우리 맨날 문제가 주차 공간 부족이니까 이렇게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끔 가급적 1층을 POT 구조로 할 수 있게끔 면적 높이 다 빼주는 특례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층고. 층고는 층 높이를 얘기해요.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그래서 얘는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윗면부터 아랫면까지. 그러면 틀려. 그냥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 이거를 층고라고 부르는데, 그럼 층고 우리 음면 보면 간단하게 볼까요? 저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바닥구조체가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건축이 됩니다. 이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닥구조체 원칙적으로는 30cm 이상 이렇게 바닥구조체를 설치하고 건물을 건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요 천장을 반자라고 그래요. 반자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 그냥 요 천장까지 높이. 딱 눈으로 보이는 거. 요걸 반자 높이. 요거 구분해갖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 바닥구조체 두께를 포함하는 거. 요거는 층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에 뭐 막아 있고 위에 보면 뭐 관이라든지 이거 많이 지나가는 거 있죠. 뭐 또 프레임도 있고 한데 이런 바닥 구조체 두께를 포함하는 거를 층고라 그래요. 그래서 윗면부터 윗면까지의 높이. 그래서 요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니까 요 위 안 보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층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고하고 반자 높이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층고는 물어보면 다른 거 없어요. 윗면부터 윗면까지. 윗면부터 아랫면 이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충수. 이 충수는 또 잘 물어봐. 면적, 높이 충수할 때 충수. 자, 충수 산정할 때 지하층은 제외. 지하층은 충수에서 무조건 빼준다. 왜 빼준다고요?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몇 층, 뭐 지하 100층으로 내려가도 안 보이니까 충수에서는 무조건 제외. 그 다음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이래요. 우리가 일반적인 건물은 유리창이 써갖고 밖에서 몇 층짜리인지 세볼 수가 있는데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다. 유리창이 없어.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거? 야구장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야구장이나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 높은데 층의 구분이 없다. 이때는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산정.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한 층의 높이를 얼마로 본다고요? 4m. 그리고 건물이 부분에 따라서 충수가 달라요. 이때는 가장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가 됩니다. 이거를 평균 충수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평균 충수, 아주 그냥 단골 지면 평균 충수가 아니고 가장 많은 충수가 그 건물의 충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갖고 자, 요 건물 있죠? 요 건물. 자, 여기는 4층, 여기는 또 2층. 그럼 이 건물은 평균 충수 3층 이게 아니고 그냥 가장 많은 층, 4층, 4층짜리 건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부분에 따라 충수가 다를 때는 그냥 가장 많은 층이 건물의 충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면적, 높이, 충수의 산정까지 우리가 쭉 봤어요. 이게 이하에서 이제 건축법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건축, 대선. 그리고 면적, 충수, 높이 이런 것들 이 기본 개념이죠. 이런 것도 알아야 이제 이하에서 건축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따져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주인데 뭐 건축법에서 요 정도 하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해요. 설명할 게 있으면 다 PPT 해갖고 설명을 드려요. 싹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교재 갖고 다시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집중해서 설명만 잘 보시면 돼요. 또 교재 갖고 할 때 이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밑줄 치고 다 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저하고 하나씩 해나가면 다 기본적인 개념들 다 잡힙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 합격하게 되니까 앞으로 저하고 같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관계 법규 같이 이제 공부를 해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만남이었는데 어떻게 괜찮았어요? 다음 주에 또 건축법 이어가지고 이제 입문과정이니까 기본 용어라든지 개념들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